인천 앞바다는 겉보기엔 잔잔했어요. 하지만 바닷속은 늘 다르죠.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물 밑에서는 바람과 조류가 손목을 잡아당기고 모래가 눈을 흐리게 만들고 철근 같은 바위가 발목을 노립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늦은 오후 항구 근처 방파제 아래로 햇빛이 길게 누워 있었고 바닷물은 기름막처럼 은근히 번들거렸어요. 멀리서 선박 경적이 낮게 울리며 바닷바람이 소금기 섞인 비린내를 코끝에 박아 넣었습니다. 초등학생 도윤은 친구들과 방파제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도윤은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팔과 어깨가 단단했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말을 친구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고 엄마가 새벽마다 청소일을 나간다는 사실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대신 도윤은 몸으로 버텼습니다. 바다에서 놀 때도 늘 혼자 더 깊이 들어갔고 남들이 무서워하는 미끄러운 돌틈에도 발을 디뎠습니다. 물이 무섭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무섭지만 무서움을 참고 들어가는 법을 빨리 배운 아이였죠. 야, 도윤아. 거기 더 들어가지 마. 미끄러워. 친구가 소리쳤지만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발목까지 찬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조개 껍데기를 뒤집어 보고 있었거든요. 방파제 밑은 바닷물이 맑아 보이면서도 갑자기 탁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버린 쓰레기, 어선에서 흘린 기름, 갑자기 바뀌는 조류 때문이죠. 도윤은 그 변화를 눈으로 먼저 읽는 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속 어딘가에서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바닷속 바위가 굴러간 줄 알았죠. 그런데 곧이어 물결이 이상하게 밀려왔습니다. 방파제 아래쪽이 한번 울렁하고 뒤집히듯 일렁였고 바닷물 위로 작은 기포가 올라왔어요. 거품이 아니라 누군가 숨을 뱉는 듯한 기포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물빛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림자가 큰 덩어리처럼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뭐야?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바닷속에서 유리 같은 것이 번쩍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들린 소리. 딱, 딱, 딱.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물속에서 문을 치는 것처럼요.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다는 소리를 먹어버리지만 금속 소리는 물에서도 독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친구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뭐 있어? 물고기야? 도윤은 손바닥을 들어 친구들을 막았습니다. 뒤로 가. 여기 위험해. 도윤은 무릎까지 들어간 물속을 더 살폈습니다. 그때 바닷물 표면으로 작은 거품이 연속해서 올라왔어요. 푸르륵 하고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물을 뚫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방파제 위에는 낚시하던 어른 두어 명이 멀리 있었고 항구 쪽은 시끄러웠지만 이쪽은 한산했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물 밑이요. 차차 같은 게. 낚시하던 어른이 대충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희 또 장난치냐? 여기 물 깊어. 들어가면 죽어. 장난 아니에요. 진짜요.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 나요. 도윤은 더 말할 시간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닷속 그림자는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물은 천천히 탁해지고 기포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다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사람 불러. 119도. 야, 너 뭐 하려고? 나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 친구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너 수영도 그렇게 잘 못하잖아. 못해도 해야 돼. 진짜 사람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더 차분해진 거죠. 도윤은 티셔츠를 벗어 방파제 돌 위에 던졌습니다. 발바닥으로 미끄러운 조개 껍데기를 밀어내며 몸을 낮췄어요.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차가운 물이 배를 한번 찔렀습니다. 도윤아, 안 돼. 어른 불러. 빨리.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코로 들어온 공기에서 소금과 기름 냄새가 섞여 올라왔어요. 그리고 도윤은 그대로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귀를 막고 세상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면 위의 소음이 뚝 끊기며 도윤의 심장 소리만 둔탁하게 들렸어요. 쿵, 쿵, 쿵. 물은 생각보다 탁했습니다. 시야가 흐렸고 떠다니는 미세한 모래가 눈을 찔렀어요. 도윤은 팔을 앞으로 뻗으며 내려갔습니다. 발차기는 어설펐지만 필사적이었어요. 얼마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폐가 벌써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검은 덩어리가 확실히 보였어요. 자동차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창문이 반쯤 내려가 있었고 내부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차가 옆으로 기울어 물속에 박혀 있었어요. 보닛 쪽은 모래에 파묻히고 트렁크 쪽이 살짝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윤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 안에서 손이 창문 틈으로 튀어나왔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있었고 금속줄이 물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손이 도윤의 팔을 움켜잡았어요. 도윤이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차 안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남자의 눈은 살려달라는 말밖에 없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입으로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물속에서는 소리가 안 나죠. 대신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내가 꺼내줄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문제는 차 문이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당겨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수압 때문에 더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남자는 안에서 문을 밀었지만 차체는 모래에 박힌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도윤은 창문 틈으로 손을 더 넣었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남자는 안전벨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벨트가 남자의 가슴을 가로질러 꽉 조여져 있었고 남자가 움직일수록 더 조여지는 듯 했어요. 도윤은 손을 더듬어 안전벨트 버클을 찾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차 안은 어두웠고 손감각만으로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클을 찾는 순간 차 안에서 작은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남자의 가슴 쪽 셔츠 안에서 금속 장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반달 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작은 메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익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열쇠고리에 비슷한 무늬가 있었거든요. 도윤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절대 밖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물건요. 왜 여기서 그 문양이?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버클을 누르려 했어요. 그러나 물속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버클이 잘 눌리지 않았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고 눈앞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산소가 바닥났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볼이 빵빵하게 부풀었고 목이 뜨거웠어요. 도윤은 마지막 힘으로 버클을 다시 눌렀습니다. 딸깍. 벨트가 풀렸습니다.
남자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도윤은 남자의 겨드랑이를 끌어안듯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정장에 물이 잔뜩 먹어 납덩이 같았어요. 도윤은 발차기를 했습니다. 허벅지가 찢어질 것 같았고 종아리에 경련이 올라왔습니다. 남자가 도윤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는데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 느껴졌어요. 살아야 한다는, 살아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수면이 멀었습니다. 생각보다 깊었어요. 바닷물은 더 차갑게 느껴졌고 도윤의 눈앞에는 검은 점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나도 하는 생각이 목을 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쪽에서 물이 흔들리며 빛이 쏟아졌어요. 누군가가 방파제 아래로 몸을 던진 겁니다. 어른이었어요. 낚시하던 아저씨가 결국 뛰어내린 거죠. 늦었지만 왔다. 아저씨가 도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힘을 짜내 남자를 위로 밀었습니다. 아저씨가 남자의 몸을 잡아 끌었고 도윤도 남자의 옷깃을 놓지 않았어요. 셋은 함께 위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수면을 뚫고 올라오며 숨을 토해냈습니다. 푸아, 하하.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팠고 바닷물이 기침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아저씨는 남자를 끌고 방파제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도윤은 그 뒤를 악착같이 따라갔어요. 손끝이 저릿했고 팔이 자기 팔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방파제 아래 돌 위로 간신히 올라왔을 때 남자는 거의 기절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119, 빨리, 여기 사람 쓰러졌어. 친구들이 울먹이며 뛰어왔습니다. 도윤아, 너 미쳤어. 잘 살았어? 아저씨, 이 사람 누구예요? 그때 남자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방파제 돌 위로 툭 하고 떨어지며 화면이 켜졌어요. 잠금 화면에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속보 해명그룹 대표 서재훈 사장, 행방 묘연 관계자 심각한 위협 있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명그룹.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TV에서, 뉴스에서, 엄마가 식당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가끔 나오던 회사였으니까요. 그리고 2조라는 숫자는 어른들이 부자 얘기할 때 꼭 붙이던 말이었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휴대폰 화면을 보고 굳었습니다. 뭐야, 이 양반이 진짜 그 사람이야? 도윤은 남자의 가슴 쪽을 봤습니다. 아까 물속에서 보였던 그 문양이 셔츠 사이로 다시 보였어요. 반달처럼 생긴 금속 장식. 도윤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도윤아, 이 문의는 절대 남한테 말하면 안 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무섭게 뛰었어요. 도윤은 몰랐습니다. 왜 엄마가 그걸 숨겼는지, 왜 그 문양이 자기 집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이 바다에서 이 남자의 가슴에 그 문양이 달려 있었는지요. 그 순간 방파제 위쪽 도로에서 검은 승합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잠깐 멈췄어요. 유리 너머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닷바람이 한 번 더 차갑게 불었고 도윤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저씨가 도윤의 어깨를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오늘 본 거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요? 저 사람 그냥 사고로 빠진 게 아닌 것 같아. 도윤은 방파제 위를 다시 봤습니다. 검은 승합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이쪽을 확인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의식을 잃어가던 남자가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물을 토하며 젖은 목소리로요. 애야도. 네. 뭐라고요? 도윤. 도윤은 몸이 굳었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 처음 보는데요. 저 이름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대답 대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불안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죠. 왜 이 남자는 내 이름을 알고 있죠? 왜 조폭이 이 남자를 바다에 가라앉혔죠? 그리고 저 문양은 왜 우리 집 물건과 닮아 있죠? 도윤은 젖은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조개 껍데기 조각이 박혀 따끔했지만 아프다는 느낌보다 더 큰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날 인천 앞바다에서 누군가를 살린 대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삶 전체를 뒤집어 엎을 아주 위험한 문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인천 앞바다의 소음을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방파제와 바닷물 위를 번갈아 비추며 요란하게 흔들렸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꽂혀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채 들것 위에 실려 있는 중년. 남자, 방금 전까지 차 안에 갇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던 그 사람이었죠.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말했습니다. 맥박 약해요. 저체온 심하고요. 빨리 옮깁니다. 도윤은 젖은 팔을 부르르 떨며 서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오래 들어가 있었던 탓에 몸이 식어 있었고 손끝 감각이 둔해졌어요. 친구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 괜찮아? 응, 나 괜찮아. 도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아까 물속에서 봤던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검은 세단,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반달 모양 문양. 눈을 감아도 그 금속의 차가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들것 위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컥컥. 구급대원이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식 돌아옵니다. 남자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매다가 이내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그 지점에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맨발에는 조개 껍데기 조각이 박혀 있었죠. 남자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너. 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말리려 했지만 남자의 손이 들것 위에서 천천히 올라와 도윤 쪽으로 향했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바다에서. 아저씨, 말하지 마세요. 지금 쉬셔야 돼요. 도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대원은 들것을 밀며 구급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요.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수군댔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차가 어떻게 저기까지 빠졌대? 누가 밀었나? 조폭 아니야? 요즘 항구 쪽 흉흉하다던데. 그 말이 도윤의 귀에 박혔습니다. 누가 밀었다는 말. 아까 방파제 위에서 잠깐 멈췄던 검은 승합차가 다시 떠올랐어요. 유리 너머의 시선,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갔고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도윤을 끌어안았어요. 미쳤어? 바다에 왜 들어가? 엄마, 사람 있었어. 안 구하면 죽었어. 엄마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손바닥에 박힌 상처와 떨리는 몸을 보고서야요. 엄마는 도윤을 씻기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하지만 엄마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바다에서 돌아온 도윤에게서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도망쳐 나왔던 냄새를 맡고 있었거든요. 짠 바다 냄새와 함께 피 냄새와 공포가 섞인 그 냄새를요.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으면 바닷속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 차 안에서 흔들리던 손, 그리고 그 문양. 도윤은 결국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 엄마가 늘 잠가두던 작은 나무 상자. 도윤은 망설이다가 열쇠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급하게 나가며 서랍 위에 올려두었던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작은 금속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문양. 오늘 바닷속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무늬였어요. 도윤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도윤아, 그거 내려놔.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도윤은 펜던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바다에서 어떤 아저씨 가슴에 이거랑 똑같은 게 있었어. 그리고 그 아저씨가 나 이름도 알았어. 엄마, 이게 뭐야? 엄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을 삼키고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오늘 있었던 일 학교에서도 말하지 마. 친구들한테도. 왜요? 그냥 위험해. 위험하다는 말에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저씨 일부러 바다에 빠진 거 아니지? 그래. 누가 그런 거야? 도윤아, 더 묻지 마. 엄마는 펜던트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꼭 안았어요. 넌 오늘 사람 하나 살렸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걸요. 그날 밤 인천 시내의 한 대형 병원 VIP 병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튼이 닫힌 병실 안 고급 장비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죠. 침대 위에 누운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지만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목에는 문신이 살짝 보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침대 위의 남자, 해명그룹 회장 서재호는 천천히 눈을 굴렸습니다. 차는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역시. 서재훈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놈들, 내가 죽을 줄 알았겠지. 경찰에는 사고로 정리됐습니다. 방파제에서 미끄러진 걸로요. 웃기지 마. 나 묶였어. 안전벨트가 아니라 도망 못 치게. 서재훈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구하셨는지 아이였다고 들었습니다. 서재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 초등학생으로 보였다고요. 잠수해서 차 안에서 끌어냈다고 기적이라고들 합니다. 서재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인연이군. 그는 자신의 가슴 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셔츠 안
반달 문양 펜던트가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그 순간 병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고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네, 인천 쪽 아이 하나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차갑고 조급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부터 처리해. 서재훈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이미 다시 한번 도윤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아주 위험하게요. 다음 날 아침 인천 앞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방파제 위를 맴돌았고 어제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하지만 도윤의 하루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제 바다의 차가운 감촉이 몸에 남아 있었고 숨이 막히던 순간의 공포가 목구멍에 걸린 듯 빠지지 않았어요. 도윤은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칠판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귀에는 쉬는 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웅웅 울렸어요. 어제 함께 있던 친구들이 도윤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야, 진짜 차 안에 사람 있었어? 뉴스에 나왔어. 어떤 회장이라던데. 도윤이가 구했다며? 아이들의 말은 금세 소문이 되어 교실을 돌았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도윤을 불러 조용히 말했죠. 도윤아, 어제 일은 집에 가서만 이야기해. 알겠지? 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 어른들이 하나같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지, 왜 다들 눈치를 보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쉬는 시간, 도윤은 운동장으로 나가지 않고 교실 뒤편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교 정문 쪽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는 게 보였어요. 어제 방파제 위에서 봤던 승합차와는 다른 차였지만 유리의 짙은 색과 과도하게 반짝이는 차체가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내려 교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졌죠. 수업이 끝나고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친구들과 떨어져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항구 쪽 골목을 지나야 했고 그 골목은 낮에도 그늘이 짙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리해라는 낮은 목소리, 병실 복도의 전화 통화. 도윤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골목 입구에 들어섰을 때 도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아직 따뜻해 보였거든요. 누군가 방금까지 여기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방 끈을 꽉 쥐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 낮고 거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골목벽에 기대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죠. 그 뒤로 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어제 병실에서 보던 분위기와 비슷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가운 사람들이요. 너 도윤이지? 왜요? 도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끝에 힘이 들어갔죠. 언제든 뛰어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어제 바다에서 사람 꺼냈다며. 그게 왜요? 남자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다가왔어요. 신발 바닥이 바닥에 툭 소리를 냈습니다. 착한 일 했더라. 근데 말이야. 근데요? 착한 일은 조용히 해야 오래 산다. 그 말에 도윤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메시지를 보내는 척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뒤를 봤어요. 골목 입구 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도윤은 판단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저 집에 가야 돼요. 금방이야. 질문 하나만 하면. 남자가 도윤의 가방끈을 잡으려는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거기서 뭐하냐? 동네 철물점 아저씨였습니다. 손에는 긴 빗자루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남자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춰 남자의 손을 피하고 있는 힘껏 골목을 뛰쳐나갔어요. 잡아. 짧은 외침이 뒤에서 터졌지만 도윤은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요. 도윤은 항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했거든요. 발바닥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마침내 큰 길로 뛰쳐나왔고 지나가던 어른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은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도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은 문을 잠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섰어요.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마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집에 없었죠.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제 봤던 펜던트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반달 문양이 손바닥 위에 놓이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이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병실에서 들었던 그 낮고 단정한 음성과는 달랐어요. 더 지쳐 있었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세요? 어제 내가 구한 사람이다. 아니, 내가 살려준 사람이지.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내 덕분에 살아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널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다. 도윤의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왜요? 제가 뭘 했다고. 내가 산 사람의 이름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도윤아, 너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 세단이 다시 한번 천천히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도윤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게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어제 바다에서 한 선택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돈과 폭력이 얽힌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바다는 여전히 잔잔해 보였지만 그 밑에서는 이미 거센 조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방은 갑자기 너무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방금 전 검은 세단이 지나가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전화는 이미 끊겼지만 도윤의 귀에는 여전히 남자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 도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엄마는 도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한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누가 따라왔어. 뭐라고?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검은 모자, 낮은 목소리,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말까지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엄마의 손은 도윤의 어깨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잘 들어. 응.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한 글자도 잊으면 안 돼.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펜던트 기억나지? 응. 반달 모양. 그건 그냥 장식이 아니야. 표식이야. 엄마는 부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계약서, 비슷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서재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웃고 있었죠. 이 사람이 내 아빠야. 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해명그룹 초창기 멤버였어. 재훈이랑 같이 회사를 키웠지. 그런데 돈이 커지자 세상이 달라졌어. 조직이 붙고 조폭들이 끼어들었고 엄마는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반달 문양이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어요. 이 문양은 신뢰의 증표였어. 그걸 가진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약속. 그럼 왜 아저씨도 그걸? 그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야. 엄마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빠는 그 약속을 지키려다 죽었어. 사고로 처리됐지만 사실은 살해된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바닷속에서 본 문양, 남자가 도윤의 이름을 부른 이유, 그리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재훈 아저씨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 아빠를 지키려 했어. 그래서 표식을 계속 간직한 거고. 그럼 조폭들이 재훈이를 죽이면 모든 증거와 약속이 사라지니까. 그 순간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서재훈이 보였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도윤아, 아저씨, 내 엄마한테 다 들었겠지. 네. 서재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 난 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내 아버지에게 진 빚이니까. 저한테 왜 이런 걸? 내가 날 살렸거든. 그리고 이 싸움의 열쇠가 내 손에 있다. 서재훈은 손을 들어 가슴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난 일부러 그 펜던트를 보이게 했다. 혹시라도 내가 알아볼까봐. 왜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 엄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도윤아, 선택해야 해. 무슨 선택이요? 도망칠지 아니면 맞설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바닷속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숨이 막혀도 손을 놓지 않았던 순간, 그때의 자신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요. 맞설게요. 후회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냥 도망치면 아빠가 왜 죽었는지 평생 모르고 살 것 같아요. 서재훈이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 우린 같은 배를 탄 거다. 뭘 하면 되죠? 증거를 모은다. 놈들이 날 죽이려 한 이유, 내 아버지를 죽인 이유 전부. 그때 창밖에서 또다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확인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엄마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지만 도윤의 눈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이날 도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구한 아이가 아니라 이 싸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선택은 누군가의 목숨과 누군가의 몰락을 동시에 부를 것이라는 것도요. 밤이 깊어질수록 도윤의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인천 항구 쪽에서 들려오던 경적 소리도 멀어지고 골목에는 가끔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 나왔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노트북 하나와 서류 몇 장, 그리고 반달 문양 펜던트가 놓여 있었어요. 이 조합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지금의 도윤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해명그룹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떠 있었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기업, 사회 공헌도 열심히 하는 2조 규모의 그룹. 하지만 서재훈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에 보이는 건 전부 가면이다. 조폭들이랑 진짜로 엮였어요? 엮인 정도가 아니다. 자금 세탁, 협박, 그리고 제거까지. 영상 통화 속 서재훈은 병원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머리는 누구보다 또렷했어요. 그는 도윤에게 단순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죠. 도윤아, 내가 놈들이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할 것 같니? 제가 뭘 알고 있는지요. 그래. 정확하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조폭들은 이미 자신을 미행했고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이 아는 척을 하면 어떨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면서 일부러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아저씨, 말해. 저 일부러 걸려들어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엄마가 깜짝 놀라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아, 그건 위험해. 알아요. 근데요, 저 애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애가 뭘 알겠냐고 생각해요. 그게 제 무기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재훈은 도윤을 화면 너머로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이 겹쳐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딱 그랬다. 아빠도요? 그래. 가장 순진해 보일 때 가장 정확하게 찔렀지. 서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뭔데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모든 건 내가 통제한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아주 위험한 덫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항구 근처 분식집. 도윤은 일부러 친구 하나와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크게 웃고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옷 안에 숨기지 않고 반달 문양이 잘 보이도록요. 야, 그거 뭐야? 이거 그냥 목걸이. 어제 뉴스 나온 아저씨랑 비슷하던데? 에이, 설마. 도윤은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분식집 유리창에 비친 바깥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분식집 맞은편에 검은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어제 학교 앞에서 봤던 그 차였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어요. 확실합니다. 목에 그 문양을 걸고 다닙니다. 네, 혼자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요. 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들고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걸렸다. 그날 저녁 서재훈의 병실에서는
전혀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한쪽 벽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실시간 위치 정보와 CCTV 캡처 화면이 떠 있었어요. 놈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도윤이를 미행하는 인원은 셋. 조폭 쪽 말단입니다. 서재훈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좋다. 놈들이 말단을 쓰기 시작했다는 건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야. 왜죠? 진짜 중요한 정보는 항상 겁먹었을 때 나온다. 그리고 그 예측은 곧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목걸이 얘기 좀 하자. 혼자 나와.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나가지 마. 엄마 약속했잖아요. 혼자 안 간다고. 그럼 말단이에요. 저한테 직접 연락했다는 게 증거예요. 도윤은 곧바로 서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치, 시간, 상대 번호까지 전부요. 그리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항구 근처 폐창고였습니다. 일부러 사람 없는 곳을 고른 거죠. 도윤이 창고 앞에 섰을 때 바닷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안에서는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나왔네. 애가 생각보다 겁이 없네. 도윤은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목걸이 때문에 부르셨죠? 그래. 그거 어디서 났어? 아빠 거예요. 그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도윤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아빠라는 단어에 반응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남자 하나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야, 조심해. 도윤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갑자기 불빛이 켜졌습니다. 차량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남자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누구야? 형, 사람들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타이밍에 서재훈의 목소리가 도윤의 이어폰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이다. 내가 본 걸 그대로 기억해.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자신은 그 균열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날 밤 항구의 폐창고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조폭과 기업, 그리고 오래 숨겨진 살인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폐창고의 철문이 다시 닫혔을 때 바닷바람은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 나왔지만 속은 이미 폭풍 한가운데였어요. 남자 둘의 눈빛, 아빠라는 말에 순간 흔들리던 얼굴, 그리고 누군가 급히 불러온 듯한 차량 불빛까지. 짧은 만남이었지만 충분히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문을 잠그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그제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끝난 거야?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병실과 영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서재훈은 화면 속에서 조용히 도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창고에서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말에 남자들이 반응했는지, 누가 가장 먼저 뒤를 돌아봤는지까지요. 놈들 말단 맞다. 그럼 위해가 있다는 거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운 놈이지. 서재훈은 태블릿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거기에는 해명그룹 내부 조직도와 계열사 목록이 떠 있었어요.
도윤은 처음 보는 복잡한 이름들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 하나가 조폭과 직접 연결돼 있다.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오늘 내가 던진 말로 놈들이 움직일 거다. 그 예측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어요. 해명그룹 서재훈 회장, 인천 항구 사고 관련 참고인 조사 예정. 겉으로는 단순한 절차처럼 보였지만 서재훈은 그 뉴스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드디어 시작했군. 뭐가요? 날 보호하던 방패를 하나씩 벗기려는 거다. 서재훈은 조사에 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폭과의 연관성은 사실입니까? 서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조사실 안은 미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회장님, 사고 직전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업 파트너를요. 이 사람들입니까? 사진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폐창고에서 도윤을 위협했던 남자 중 하나였어요. 서재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형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럼 왜 이 번호와 회장님 휴대전화가 사고 전날 통화했죠? 서재훈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이걸로 오는군. 그는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하루에도 수십 통 옵니다. 그게 범죄 증거라면 이 나라 기업인 절반은 다 잡혀가야겠죠. 조사는 그날로 끝났지만 서재훈은 알았습니다. 이건 경고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경고의 진짜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도윤이라는 것도요. 같은 시각 도윤의 학교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아, 오늘 수업 끝나고 보호자랑 같이 잠깐 남자. 왜요? 외부에서 연락이 왔어. 너에 대해 확인할 게 있다고. 도윤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찰일까? 아니면 수업이 끝나자 교문 앞에는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숨기지도 않았어요.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가 내리며 말했습니다. 강도윤 학생 맞죠? 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 순간 도윤의 귀에 이어폰을 통해 서재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절대 혼자 타지 마라. 알아요. 도윤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와야 해요. 우린 바쁜데. 그럼 이야기 안 해요. 아이의 단호함에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어요. 요즘 애들 무섭네. 그날 저녁 서재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도윤아. 네. 이제 내가 미끼가 되겠다. 아저씨가요? 그래. 놈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나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서재훈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주제는 해명그룹 구조조정과 내부 비리 정리. 언론은 술렁였고 주가는 요동쳤어요. 내부 임원들 사이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적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서재훈은 회의실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중 한 명, 해명그룹 재무담당 부사장 윤태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영상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아직은 단정 못해. 하지만 흔들렸다. 그날 밤 윤태성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 너무 멀리 가고 있어. 윤태성은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회사 흔들면 모두가 다친다. 그 메시지는 곧바로 서재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도요. 도윤아, 이제 확실해졌다. 그 사람이, 그래,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놈이다.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와 이름, 얼굴을 가진 현실이 됐어요. 서재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수는 놈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다. 그 말과 함께 바다는 다시 한번 거세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도윤이 아니라 거물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요. 비는 새벽에 그쳤지만 인천 앞바다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배들이 낮게 울음을 내듯 철판을 울리고 있었고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엄마가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숟가락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응?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미 몇 달 전 바다에서 차를 끌어올리던 그날부터 이 아이는 예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거니?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치지 말고 꼭 돌아와. 그 한마디가 도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같은 시각 해명그룹 본사 40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재훈은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래로 보이는 도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결정될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자회견은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기자들 다 불러놨습니다. 윤태성 부사장이 법무팀과 접촉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해야겠군요. 서재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윤태성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를 빛 아래로 끌어내는 것.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바다 추락 사건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실시간 기사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회견장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도윤은 학교 가방을 맨 채 안내 직원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무대 뒤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괜찮겠니? 이어폰 너머로 서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서재훈은 사고 경위, 병원 치료 과정,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기억한 단편적인 장면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집중했고 윤태성은 회의실 TV 앞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사고가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등장하자 기자들은 웅성거렸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날 바다에 있던 아이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분을 제가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본 게 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인천 항구 CCTV 사고 전 윤태성이 조직폭력배와 통화하는 장면, 그리고 확실히 처리해라는 음성이 명확히 들려왔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태성 부사장입니다. 조폭 연루 정황 명확합니다. 윤태성은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견장 밖에는 수사관들이 대기 중이었어요. 휴대전화는 진작에 통신 차단 상태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윤태성의 목소리가 TV를 통해 울렸지만 그 말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연행해 나가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윤태성의 눈이 화면 너머 도윤을 향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도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눈으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서재훈은 도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무서웠지? 조금요. 그래도 잘했다. 서재훈은 처음으로 도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넌 사람 하나를 살린 게 아니야. 진실을 살렸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몰려 있었지만 도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항구 쪽으로 가는 길,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그날처럼 거칠지 않았어요. 도윤은 잠시 멈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다시 돌아가도 난 또 들어갈 거예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해명그룹 윤태성 부사장 구속 조폭 연루 및 살인미수 혐의.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선택이 곧 더 큰 파도를 불러오게 될 거라는 것도요. 모든 시선이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마지막 결말을 향해 조용히 닻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해가 떠오를 때 파도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바다는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해명그룹 본사 앞에는 더 이상 검은 정장이 줄지어 서 있지 않았어요. 대신 꽃다발과 편지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된 자신들을 탓하며 동시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재훈은 병실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뉴스로 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그는 조용히 TV를 끄고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네 아저씨.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구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래. 하지만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 서재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바다에서 내가 날 끌어내지 않았다면 난 여기 없었을 거다. 전 그냥 사람이 있어서요. 아니야. 그건 용기다. 어른도 하기 힘든 선택이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이 어색했어요. 여전히 그는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눈앞에서 사라질 것 같았을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윤태성과 조직폭력배들은 모두 구속됐고 사건은 재벌 회장 살인미수 및 기업 비리 사건으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뉴스를 보던 동네 어르신들은 혀를 찼어요. 돈 많아도 저렇게 살면 뭐하냐? 애 하나가 사람을 살렸네. 세상을 살렸네. 도윤의 집 앞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귤 한 상자, 떡 한 봉지, 직접 담근 김치까지요. 도윤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도윤은 쑥스러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전과 달랐어요. 불안 대신 안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바다 좋아하는 거 계속 좋아해도 되죠? 그럼, 바다는 너를 살려줬잖아. 아니에요. 바다가 날 키웠어요. 며칠 후 서재우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 인근 해양안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름은 도윤바다재단입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도윤은 더 놀랐습니다. 아저씨, 그건 좀 내 이름을 남기려는 게 아니다. 아이가 한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세상이 기억하길 바랄 뿐이다. 재단은 해양안전교육과 구조장비 지원, 어린이 수영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재벌 하나 나왔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도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다를 좋아했고 쉬는 날이면 항구를 찾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모하게 물에 뛰어들지는 않았어요. 대신 구명조끼를 챙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항구에서 한 노인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도윤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거기 미끄러워요. 노인은 멈췄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조심하세요. 바다는 늘 같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몇 해 뒤 서재우는 다시 항구를 찾았습니다.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그는 도윤과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니까 참 묘하구나. 그날 생각나요? 매일 난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재훈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네. 넌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글쎄요. 도윤은 잠시 바다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위험할 때 외면하지 않는 어른이요. 서재훈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됐다. 해질 무렵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는 낮게 부서졌고 갈매기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도윤은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자신을 시험했던 바다, 그리고 자신을 키운 바다에게요. 그날 이후로도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계속 생겼죠.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하게 됐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한 아이가 두려움을 이기고 손을 뻗었다는 거요. 그 작은 손이 거대한 재벌과 거친 세상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요. 그리고 시니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사람 사는 곳이다.